중국보다 한국이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일단 가계부채 비율이 거의 6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05% 정도 되는데 그게 그나마 지난해 말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한 102%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초에 다시 또 그걸 막 올리는 그런 정책을 썼잖아요. 뭐 다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내일 터져도 저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내일 당장 탁 터져가지고 우리나라가 폭망을 한다? 그래서 놀라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대내적인 요인을 잘 만들어야 되고 이제 대외적인 요인이 잘 사실 우리에게 우호적이어야 되는데 대외적인 요인은 사실 우리가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뭐 미국의 어떤 요인도 말씀드렸고 중국의 요인도 말씀드렸는데 또 유럽도 생각해 보면 점점 더 인구 고령화가 막 진행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그런 수출 대상국들이 다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건데 대내적으로 보면 이게 또 더 만만치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이렇게 해왔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해왔던 그런 어떤 중화학공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 거기 이제 반도체까지 있는데 최근에 막 계속 뭐 그 1년 넘게 계속 그 수출이 마이너스를 계속하고 있고 그 주된 요인이 뭐냐면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주 수출 품목 소위 얘기하는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철강이라든가 뭐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러한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자원이 전부 그쪽으로 집중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그쪽으로 기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쪽으로 인적 자원이 이제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과연 그쪽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자원이 가도록 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난 이거 어떤 정권을 말할 것도 없이 정권이 계속 바뀌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지만 계속 우리나라의 투자는 GDP를 보면 수요 측면에서 보면 소비 수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48% 한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내수 중에서도 보면 내수가 크게 보면 소비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 지출 수요가 있고 이거 세 개를 다 합해서 이제 내수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순수출 수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수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가계 수요인데 그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8%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큰 것이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투자 수요예요.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한 31%좀 남짓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이 하네. 미국에 비해서 많이 한다고 우리 생각을 하는데 그 속을 다시 들여다보면요. 뭐가 있냐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설비 투자, R&D 투자가 절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건설 투자예요. 집 짓고 그리고 뭐 항만 뭐 도로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거는 사실은 이 소위 얘기하는 설비 투자 그리고 R&D 투자인데 그걸 해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산업을 만들고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 경쟁력 있는 그러한 나라로 자꾸 이제 발전하잖아요. 그래야지만 현재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전환 사회, 디지털 사회로 막 간다고 하는데 그러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데 그동안 너무 우리가 쉽게 경제 운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이 건설 분야 투자 그래서 그게 한 15% 남짓인데 사실은 더 속을 들여다보면요. 전후방 연관 소위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전후방 연관 산업이 특별히 건설 분야가 많아요. 생각해보면 집 하나 지려면 거기에서 관련된 서비스라든가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고용도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설비 투자라든가 R&D 투자는 어떻게 보면 해보면 이거 사람 고용도 안 되고요. 거의 뭐 자동화, 인공지능 자동화 쪽으로 자꾸 나가니까 이거 해봤자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당장에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건설 투자로 가서 이게 뭐 한 15% 16% 정도 되지만 우리가 전후방 연관 그런 산업까지 생각하면 한 25% 정도 되는데요.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낮고요. 이게 비슷한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금 여는 게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국과 한국 경제의 일본화 위기 뭐 이런 제가 어떤 연구 보고서를 하나 지금 거의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래서 한글로도 만들고 영어로 만들어서 다음 달에 제가 지금 한중일 컨퍼런스를 중국에서 해서 지금 가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가 마치 뭐 묻은 개가 뭐 흉본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계속 건설 투자를 키울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뭐 정 대표님 더 잘하실 건데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들 가게들도 전부 그쪽으로 건설 투자 쪽으로 그렇게 해서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소위 주택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집을 사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 가지 빚내서 투자를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위 얘기하는 가계 부채가 지금 뭐 한 GDP 대비 한 10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보면 한 지난 7, 8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이게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또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에요.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서 그래서 그 아미르 수피 같은 소위 얘기하는
그런 빚으로 지은 집을 저술한 그런 소위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이 중국하고 한국이 굉장히 위험하네. 그래서 NBER 워킹 페이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학술 단체인데 거기에 낸 그 논문을 제가 직접 찾아서 읽어봤는데 두 나라를 딱 꼽아가지고 지난 7, 8년 동안 제일 빠르게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분은 한국 경제를 잘 몰라서 두 나라를 같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중국보다 한국이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일단 가계부채 비율이 거의 6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05% 정도 되는데 그게 그나마 지난해 말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한 102%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초에 다시 또 그걸 막 올리는 그런 정책을 썼잖아요. 뭐 특례 보금자리 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전세가 있을 때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전세 자금을 돌려주는 그러한 대출에 대해서는 뭐 DSR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든가 정말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쓰면서 다시 또 막 이걸 띄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IMF부터 시작해 한국은행이라든가 다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내일 터져도 저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내일 당장 탁 터져가지고 우리나라가 폭망을 한다? 그래서 놀라지 않을 거거든요. 이걸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전 너무나 뼈아픈 정말 정책 실수다. 이건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도 정말 그랬고요. 그 전에부터 계속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런 정책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모든 정권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행조차도 저는 뭐 총재께서 계속 뭐 이거 젊은 사람들 빚내서 집 사면 위험합니다 하면서도 계속 기준금리 3.5%에서 꼼짝 않고 이렇게 계속 있으면 그 무슨 얘기예요. 계속 사람들은 그래서 빚내서 집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높여줘야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외화 자금, 외국 투자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주가는 올라가지도 않고 또 뿐만 아니라 계속 환율은 끌어올라가고 더군다나 우리 외환보유고가 우리 21년 말 기준으로 보면 무려 500억 달러가 감소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한 4,600억 달러, 4,600억 약간 남짓이었는데 지금 4,100억 달러 남짓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10% 넘게 감소했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을 과연 계속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는 거죠. 저는 그대로 못 둘 것 같은데 GDP 대비 우리 소위 얘기하는 가계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소위 외환보유고 대비 외채도 굉장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97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이미 다 올라가 버려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말로만 계속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제 혹시 이 말씀하면 뭐 섭섭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라면 금통위원이라면 저는 정말 올리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2% 정도 뭐 차이가 났는데 뭐 별거 아니. 시장 금리는 계속 따라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장이 더 똑똑하잖아요. 이미 올라가. 그러니까 뭐 우리 안 올려도 되네. 왜 안 올려도 돼요? 계속 그래 돈이 더 빠져나가고 있고 실제 그 달러 대비 우리 원화 가치가 계속 낮아져 가지고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걸 그래도 억지로 막으려고 하니까 소위 외환보유고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계속 둘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하면 뭐 그 서민들 굉장히 힘들지 않나. 더군다나 이러다가 뭐 부동산 분야 뭐 크게 뭐 PF부터 부동산 PF부터 터지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경제 전체가 폭망하면 어떻게 되는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거는 다른 미시적인 그러한 정책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 큰 거시경제 정책을 하면서 말로만 계속 아이고 영끌이 하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책을 해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시그널 보니까 진짜 이거 영끌이 하면 안 되네. 위험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 터지게 조금 가보려고, 그러니까 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하는 어찌 보면 약간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더 큰 일이 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하면은 이제 어쨌든 환율이 높은 거는 그 수출에는 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가 어쨌든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약간 힘든 구간을 좀 지나가면 그래도 앞으로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경제 상황을 볼 땐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경제 성장률도 보고 실업률도 보고 이제 물가도 보는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걱정인가요? 지금요? 서민들, 중산층 입장에서 지금은 뭐 물가가 제일 당연하죠. 네. 그러면 환율이 높아지면 물가는 더 높아지죠. 그렇죠. 지금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뭐 한때는 2.3%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게 막 올라가지고 뭐 3% 지금 상당으로 이제 올라가고 3.8%인가요?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막 다시 또 올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원유 가격이 다시 올라서 그렇고 뭐 아니면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뭐 전쟁이 터져서만 그런가요? 환율이 높아져서
그런 게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물가 상승률은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최소한 0.5%포인트 정도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나 아니면 그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물가 관리 정책을 해요. 네. 그 생필품 같은 거 못 올리게 막 계속 하잖아요. 그 항목들만 안 올리게. 왜 못 올리게 하고 공공기관 뭐 공공요금 라면 못 값 올리게 깎고. 하는데 만약 그거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4% 지금 중반 가지 않을까요? 네. 금리가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그런 걸 생각하면 그냥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억지로 찍어 누를 것이 아니라 이 기준금리를 높여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환율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외화자금도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게 또 물가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날까요? 우리가 수출하기 수입하는 그런 원자재 가격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 그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측면이에요. 물론 실물 경제는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뭐 1.4% 성장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1% 살짝 넘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저는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우리 그 1분기, 2분기 성장률이요. 전년 동기 대비 0.9%씩 성장을 하다가 그리고 3분기에 1.4%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1.4%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저는 0.9 하다가 그다음에 1.4를 찍었는데 1.4를 하려면 그다음에 한 2% 성장해야 되나요? 계산이 안 나와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근데 과연 앞으로 그러면 마지막 그 4분기 지금 이미 갑자기 벌써 한 달이 막 가고 있는데 되겠느냐는 거죠. 미국 경제가 계속 그럼 4.9% 이상 성장할까요? 대부분 다시 또 1%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제 소위 얘기한 통화 긴축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4분기부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 이제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더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또 중국 경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올해 5%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100% 믿지를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중국과 미국이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는데 과연 그럼 반도체 하나 믿고 또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전기자동차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또 얘기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수출 3분의 1이 다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데 중국 경제가 만만치 않고 또 중국과 미국 간에 또는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어떤 패권 경쟁을 하는 것이 핵심은 결국은 디지털 산업의 그런 꽃 소위 얘기하는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인데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우리 칩스 액트라고 하지만 그런 쪽에서 계속 뭐 규제를 하고 수출 규제, 수입 규제를 다 해버리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미국 경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록지 않다는 거고 유럽 경제도 지금 올해 지금 0% 성장할 것 같은데 일본 경제로 가봤자 과연 얼마나 갈까? 그럼 동남아시아도 다 녹록지 않은데 우리나라 수출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데 그럼 내수를 키우면 되지. 내수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내수 키운다면 오직 가능한 건 또 그래서 부동산 투자, 건설 투자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로 과연 가능할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부동산 쪽을 뭐 갑자기 뭐 공급을 뭐 늘리거나 뭐 이러는 것도 뭐 현실적으로 또 물가도 또 높기 때문에 뭐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사면 초과에 빠졌다 뭐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답이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러면 한 번은 터져야지만 뭔가 다시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이. 글쎄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되는 것이 한 가지고요.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R&D 투자라든가 설비 투자를 정말 신산업, 디지털 산업 쪽으로 집중하는 그러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게 하나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런 쪽으로 많이 또 정부의 어떤 공공 투자도 R&D 투자라든가 신산업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는 제가 어떤 정부 편을 어느 쪽으로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계와 좀 다르거든요. 가계는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정부는 경기가 어려우면 지출 늘리는 게 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또 정부 부채는 GDP 대비 한 50% 남짓인데 우리 그 OECD 많이 이제 보통 이제 기준을 보잖아요. OECD 기준으로 보면 낮아도 엄청나게 낮은 편이거든요. 저라면 그래서 가계 부채를 낮추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정부 부채는 약간 좀 이런 때 좀 높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경기를 살리고 또 정부 소위 가계 부채 터지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래서 아까 제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높이더라도 그런 거 터질 때 그런 때 예를 들어서 뭐 역전세가 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미분양이 나타난다든가 이럴 때 뭐 LH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정부가 매입을 해서 그걸 다 공공 임대주택으로 바꿔 가지고 싸게 공급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부채를 좀 전환해 주는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야 정부가 왜 개인 부채를 다 떠맡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공짜로 떠맡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소위 얘기하는 주택 가격은 좀 하향 안정화로 이렇게 하고 또 개인의 파산을 또 막고 또 그러한 가운데 또 정부가 자연스럽게 경기 부양하는 정책도 쓸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R&D 투자도 이제 기왕이면 뭐 그게 지난해에 비해서 도리어 낮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많이 받는데 저라면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학계라든가 연구기관에서 뭐 세는 그런 어떤 R&D 비용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공공지출 중에 안 세는 분야가 있나 싶어요. 제가 생각에 다 세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소위 연구 분야 마피아 많은 얘기하는데 그 마피아 얘기하면 뭐 관변 마피아는 얼마나 크고요. 정치 분야 마피아는 또 얼마나 큰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더 힘센 마피아도 많은데 그런 거 가지고 뭐 R&D 투자 줄일 것이 아니라 이런 때 더 도리어 늘려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를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대외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산업을 잘 키우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그동안 자랑했던 양질의 젊고 뛰어난 노동력이 점점 늙고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해결하려면 결국 이건 정말 좀 긴 문제예요, 사실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출산율을 높여서 올해 아기를 많이 낳고 그래서 유소년 인구가 자꾸 늘고 그래서 그게 청장년 인구가 돼야 되니까 그거는 뭐 현재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 5년밖에 내가 정권을 갖고 운영하지 않는데 이건 내일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현재 젊은 세대를 생각을 한다면 좀 그런 쪽에 좀 더 그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출산율 높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이제 젊은 인구도 기왕이면 이제 교육을 정말 저는 교육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 개혁 안 하면 뭐 하지? 여태까지 30년 동안 계속 교육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 개혁에서 한 게 뭐가 있죠? 계속 상황만 더 나빠졌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교육 혁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은 혁명적인 변화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제 책 그 부제가 네 가지 뉴 노멀과 제4의 길이거든요. 그 네 가지 뉴 노멀이 뭐냐면 우리 인류, 사피엔스 인류가 30만 년 역사에서 정말 처음 맞이하는 거대한 변혁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류가 소위 얘기하는 원시 수렵 사회에서 농업 사회를 거쳐서 산업 사회를 갔다가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거예요. 엄청난 변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디지털 변혁에서 우리가 정말 앞장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적고 정말 우리 갖고 있는 거는 우수한 인재밖에 없잖아요. 잠재적인 우수한 인재이기 때문에 이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정말 어쩌면 이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두 번째 뉴 노멀이 뭐냐면 드디어 우리 인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제 고령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노인이 점점 더 늘어나는 사회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노인 사회가 지금 가장 많이 진척된 나라가 당연히 일본이고 또 유럽 국가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지금 골든 타임이 뭐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남긴 뭐가 남아요. 지금 이미 다 끝나도 벌써 끝났는데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면 정말 걱정을 해도 너무 걱정인 것이 뭐냐면 일본은 65세 노인 비율이 현재 한 30%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 한 18% 이제 남짓됐잖아요.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 남았네 이러지만 일본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소위 얘기하는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한 1.3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0.78명이고 우리는 0.7명 되니까 거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지금 고령화 그 속도가 지금 일본을 뭐 조만간 제가 볼 땐 2050년 정도 되면 일본보다 더 고령화 지수가 더 높아질 거고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나마 있는 인재를 더 그 교육 혁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디지털 사회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 전 세계에서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연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기업을 키우는 그러한 인재를 만드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뭐 단순하게 뭐 무슨 뭐 수능 시험 제도만 바꾸거나 입시 제도만 바꾸거나 이거 가지고 될까요? 저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교육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혁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왜냐하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그 뭐 많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하고 우리 교도소하고 우리 학교하고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뭐 아시나요 혹시? 뭘까? 엘리베이터 없는 거? 엘리베이터는 있으면 다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였다는 거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시키는 대로.
밥 주는 거? 밥도 공짜로 드시네요.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너무 폐쇄적이고요.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네. 이거 산업사회 때는 맞았어요. 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교육 제도는요. 산업혁명과 함께 보통교육 그래서 뭐 초등교육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반화했고 중등 고등교육까지 해가지고 대학 교육까지 어쩌면 이게 뭐 거의 의무교육처럼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 다 불러다 학교로 했지만 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고 교과서에 있는 거 달달 외워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네. 그거 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대학교를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점수 1점 2점 차이 가지고 뭐 어느 대학 가고 어느 대학 못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평생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해버리는 그러한 교육으로 되는 것이 과연 이게 교육 개혁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인간은 여태까지 산업사는 게 맞았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가지고 그 어디 공장에 가가지고 그거 틀리지 않게 그냥 규칙적으로 그냥 만들어내면 됐는데 이제 남과 다른 생각 더 빨리 하고 남이 시키지 않는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인재를 만드는 창의적인 인재. 미국을 보세요.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테크 기업들의 인재들은 대학교를 가도 이건 아니네 해서 자기가 바로 다. 나와서 스스로 네. 나와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한 인재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러려면 우리는 정말 대학부터 시작해서 개혁을 하지 말자. 대학 혁명을 하자. 완전히 0점에서 새로 시작하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정리해보면 어쨌든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그렇게 적게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뭐 어떤 경쟁력을 높여주는 교육이 또 부재하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산 넘어 산 같은 개념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이나 아니면 뭐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거나 해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해답이 없어요? 좀만 길게 보면 해답이 있죠. 너무 근데 정책이 좀 단기적으로 우선 당장 지금 뭐 이겨야 되니까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성과를 어떤 내야 정책을 되니까. 좀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도 여태까지는 우리 산업사회에 맞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걸 디지털 사회, 노인 사회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를 정말 선도적으로 이제 만들어 거기 대응해 나가는 그러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유니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막 우후죽순처럼 막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재를 그쪽으로 많이 배출해 나가는 글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R&D 투자가 많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맞물려 있어요. 교육 개혁하고 맞물려 있고 정부의 투자가 R&D 투자로 맞물려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이 절대 수가 부족하니까 이미 지금 너무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미 총 인구 자체가 2020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했고 생산 연령 인구 보통 15세 이상 64세까지의 인구는 2018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너무 비슷해요. 중국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뭐 집만 뭐 많이 짓다 보니까 1억 3천만 채가 뭐 남아 도느니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 그게 다 너무 그런 쪽으로 몰고 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늙어져 버렸고 새롭게 그걸 떠받칠 수 있는 젊은 인구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막 터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산율을 더 높이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우선 늦더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그러한 정책을 정말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지난 하면 2007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뭐 정말 몇백 조를 썼는데 그동안 한 게 뭐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한 1.3명, 4명 정도 됐는데 0.7명으로 떨어졌으니 거의 절반으로 떨어뜨려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계속 그 정책이 실패가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면 그동안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변죽만 올렸죠. 그럼 누가 했느냐? 기껏 하는 것이 뭐냐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그래 그 남녀 문제 뭐 그쪽에서 뭐 약간 뭐 육아 보육 문제 이것 좀 뭐 도와주면 될까? 이 정도 하고 나머지 문제는 다 어떻게 했냐면 지방 정부에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지방 정부는 하는 게 뭐냐면 뭐 출산 장려금이라고 하고 축하금 주고 뭐 근데 그게 결국 제로섬 게임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 정부 간에 서로 이쪽만 주고 저쪽 좀 덜 주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다 저쪽으로 뭐 주민등록지를 옮기고 나중에 또 그래 서울로 다 올라 버리고 그럼 거기 또 빈깡통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방 정부 생각하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중앙 정부에서 나와요. 다 지방 정부는 소위 재정 자립도가 거의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그냥 하면 되는데 그쪽에 돈 주고 그다음에 너희들끼리 싸워 이렇게 해버렸던 거죠. 두 손을 다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앙 정부가 정말 앞장서서 저출산 문제, 고령 사회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걸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이런 뭐 비상임 조직으로 하지 말고 실제 그 실무 조직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거기서 뭐 국장, 실장이 해서 무슨 실권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왜 아기를 안 낳지? 뭐 선진국도 다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선진국도 생각 OECD 평균 나오면 1.5명이 훌쩍 넘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안 낳죠. 낮아도 너무 안 낳는 거니까 선진국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왜 안 낳느냐 하면 저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 구할 수도 없고 구해봤자 기껏 뭐 인턴직이나 아르바이트하는 임시직인데는 어떻게 결혼하고 아기를 낳을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는데 우선 이거 해결해 보자. 우리 학생들 졸업하고도 뭐 1년 2년 취업 재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잠깐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서 그 취업률로 잡힐 수는 있지만 본인은 나는 아직 실업자인데 그게 어떻게 과연 결혼이 가능하고 아기를 낳냐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일단 취업을 운 좋게 했어요. 그것도 꽤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그 좋은 직업이 다 서울 수도권에 있어요. 딱 와보니까 뭐 지난 뭐 7, 8년 동안 2배가 아니라 3배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지고 내가 누울 방 하나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방 하나 빌리려고 해도 그 월세를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결혼해서 아기를 낳냐고요. 결혼한다는 말도 못 꺼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내가 운 좋게 그래도 집 하나 또 마련했다고 해요. 마련했는데 내가 보니까 아기를 하나 낳으려면 대학 졸업까지 하려니까 엄청난 경쟁 사회에서 네. 무려 3억 4억이 든다고 하는데 애 하나 낳아도 내가 우선 집 하나 살려고 해도 우리나라가 소위 PIR 우리 뭐 네.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 그러니까 뭐 소득 주택 대비. 평균 가격이 소득 대비 한 28배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 우리나라 서울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고 되는데 전 세계 선진국가 도시를 다 뒤집어 봐도 우리나라 말고는 없어요. 그 반밖에 안 돼요. 아니면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자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뭐 결국 일자리도 뭐 불안정하고 집도 내가 구하지 못하고 거기에다 내가 교육비도 내가 대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갖겠어요?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이게 보통 남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성은 약간 달라요. 여성은 첫 번째가 뭐냐? 대부분 내 결혼해? 내가 아기를 낳아? 그러면 나도 대학 똑같이 나오고 내가 지금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경력 내가 열심히 해서 나도 지금 성공하고 성취한 여성으로 내가 살고 싶은데 내가 결혼하는 순간 나는 집에서 내가 가정주부가 돼야 되고 아기만 키워야 된다. 나라도 안 하죠. 내 딸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성차별, 경력 단절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도 저는 남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아니 기성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너 여자인데 왜 결혼 안 하고 아기 안 낳아? 이렇게 계속 마치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성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양육비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녀를 합하면 결국 네 가지 문제인 거예요. 일자리 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 교육비 문제, 마지막으로 남녀 간의 성 역할 문제, 그리고 이제 보육 그런 어떤 시설을 어떻게 이제 잘 갖춰가지고 내가 일과 내가 보육을 양립할 거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경제 문제가 부동산 문제고 교육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니라 인구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독립적으로. 그래서 기왕이면 현 정부에서 그건 지난번 정부부터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건데요. 인구부를 기왕이면 부총리급으로 만들자. 그래서 기왕이면 그러면 요즘에서 얘기하는 뭐 여성가족부를 없애자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남녀 간의 갈등을 굳이 부추길 게 아니라 여성을 인구로 바꿔서 인구 가족부로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방정부에 맡기지 말고 그리고 어떤 뭐 보건복지부에 맡기지 말고 뭐 그래도 안 되니까 뭐 전체 합해가지고 무슨 태스크포스를 만들지 말고 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총괄해서 거기서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걸 집행을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러한 맞아요. 정책을 만들면 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어떤 호랑이라고 한다면 이 호랑이가 막 도망가요. 그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쫓아가면 더 빨리 도망가는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잡기 위해서는 더 빨리 앞서가서 그 앞에 정말 이 호랑이 뚫지 못하는 강력한 그러한 망을 쳐놔야 되잖아요. 그러한 정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시간이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일자리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보육 문제 그리고 남녀 간의 그런 성차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제가 뭐 따로 보고서도 만든 게 있는데 그러한 것을 기왕이면 어떤 특정 부서에서 하지 못하니까 힘 있는 부서에서 좀 하자 그런 말씀을 전 드리는 겁니다.